안녕하세요. 잘 들리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지금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어, 그, 각 가정마다 바라시는 소망이 이번 주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암과의 전쟁 100년 제가 책을 쓰게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뜻깊은 의미는 1971년 12월 23일 날, 내일이죠. 내일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딱 50주년이 되는 미국 국립암센터에서는 5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0주년을 하려고 저도 이제 집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과의 전쟁이 시작된 시기가 어설프하게 한 10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는 정확하게 19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히 1921년부터 100년 딱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 100년 전쯤부터 이제 암과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이 주장하듯이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역사 발전론이 있고, 이제 토마스 쿤 박사처럼 갑작스러운 발전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명 파트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종양학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토마스 쿤 박사님이 말씀하신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에는 두 가지 이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패러다임을 만드는 사람과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패러다임 키퍼 대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의 싸움이다. 사실은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과정인데, 이제 얼핏 바깥에서 보면은 두 파트가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의료진이나 이제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패러다임 키퍼 쪽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새로운 치료제를 찾으려고 하거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분들은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은 이제 기존의 영어로는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위기를 조장하게 되는 거고, 기존의 이론을 부정을 하고 새로운 이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이 이제 잘 워킹을 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되면서 그런 패러다임들이 패러다임 키퍼들이 만들어져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명이 점프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런 부분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이 종양학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보면은 과거에는 뭐 중세까지도 아닙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렸으면은 왜 걸렸습니까?가 아니고,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암에 걸렸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문명이었는데, 어, 그런 문명이 이제 변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명이 우리가 흔히 최근에 알고 있기도, 암이라는 것은 현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 물질들에 의해서 암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와 정반대되는 또 이론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16세기 사이에 조성된 이제 묘지 발굴을 해보니까 약 인구의 9에서 14%가 중세 시대에 이미 암으로 사망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사실을 들여놓고 볼 때,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현대에 늘어난 질병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치료법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17세기부터 발전한 건 잘 아실 텐데, 또 귀납적, 연역적이 등장하냐, 이 부분들은 뭐
철학적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약 쪽에서 이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치료법에 있어서 원인을 찾아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쪽의 귀납적 과학 방법론을 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암을 치료만 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자.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암 치료법이 발전해 왔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철학자분들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눈다면은 원인을 찾는 쪽은 바이러스 연구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치료법을 찾는 화학 쪽은 화합물 치료제, 이쪽 스크리닝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암과의 전쟁 100년을 한 3, 40분 안에 요약을 하려면은 10분에 2, 30년씩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무리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건 사고들을 좀 함축해서 한 30분 내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최초로 암 연구소를 만든 것은 로즈웰 파기로 1898년이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암 병원을 만든 것은 슬로안 캐터링 1884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첫 번째 치료제 화합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첫 번째 치료제는 얼리 박사 독일의 얼리 박사가 매독 치료제 비소죠 셀발산이라는 비소를 가지고선 1905년에 이 치료제를 내놓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비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2000년, 정확하게 2000년에 미국 FDA에서 항암제로 승인을 받습니다. 1905년부터는 1950년대까지 이 비소 관련된 항암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1911년에는 닭에서 그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라우스 박사가 발견합니다. 1911년. 이런 와중에 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머스타드 가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1924년 이제 와버그 박사 유명하시죠? 와버그 이펙트 유명하신 와버그 박사가 암은 젖산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1900년대 초기에 발견이 되면서 계속 그 암 연구와 치료법이 계속 혼재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치료법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1948년 엔티폴레이트가 임상에 성공하고 1949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한 첫 번째 항암제가 나옵니다. 화합물 항암제고 케모테라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학요법이라 그러죠. 화학요법이 1949년부터 정식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이 약물이 나이트로젠 머스타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암을 죽이는지는 1994년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암의 치료 효과가 있어. 이게 1948년에 시작이 되는 1949년에 시작이 되는 항암제가 됩니다. 이렇게 화학요법이 시작이 되는 한편에서는 1961년 바이러스 그룹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종양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룹들이 그 바이러스의 원인을 막 연구하다가 온코진이라는 그러니까 종양 유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휴먼 제놈 프로젝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캔서 지노믹스로 이어지는 부분은 바이러스 그룹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그룹이 됩니다. 그 케미칼 가지고 연구하던 분들은 이 케미칼을 여러 개 같이 처리하면 어때? 이런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요. 조합 치료죠. 컨비네이션 테라피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케미칼 그룹들이 그 다양한 케미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1971년 이제 여기에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만 전폭적으로 해주면은 암은 3, 4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게 1971년 12월 23일 닉슨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암법입니다. 그래서 71년부터 지금 딱 50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돌연변이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 돌연변이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서 분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이 되게 되고요. 분자생물학을 기초로 해서 그 표적 치료라는 항암요법들이 탄생이 되게 되고 표적 치료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전혀 예측지도 못했던 면역 항암요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생화학 쪽으로 넘어와서 생화학의
그 암 대사 쪽으로 또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 시간 타임라인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뭐 시간 순서적으로만 연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연구가 혼재돼서 병용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다음 거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병용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그룹에는 철학적으로 크게 두 분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쪽 철학은 바이러스 그룹, 즉 암의 원인이 뭐냐를 찾기 위해서 시작된 그룹이고요. 이게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 그룹이 캔서 제네틱스로 가고 그 온코진을 발견한 이제 프로토 온코진을 발견한 해럴드 바머스, 지금 현재 미국 국립의료원 원장님이시죠. 그리고 하셨다가 하셨고 지금 원장님은 프란시스 콜린스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다 제네틱스 유전학자들입니다. 유전학자들이 바이러스 연구하면서 미국 정부 주도의 귀납적 연구로 암 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민간 쪽에서는 케미칼 그룹, 치료법, 원인이 어떻게 됐든 치료법을 찾자. 그래서 화학요법, 그다음에 조합치료법, 그다음에 전임상이 조합치료법에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둘, 즉 원인과 치료법이 만나는 부분이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룹이 되고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룹이 타겟티드 테라피 이것을 연구하다가 한계에 붙으셨을 때 이뮤노 온콜로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룹은 이제 현재 다시 한동안 1924년에 와보그 박사가 발견한 이후로 한동안 침체돼 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그 암의 원인을 연구하는 그룹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노벨상이 다 암의 연구 그룹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걸 발견하기 때문에. 치료법에서는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도 노벨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다가 2018년 앨리슨 박사하고 혼조 박사님이 치료법으로 노벨상을 수여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퓨전이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그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정말 지금은 암이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1960년대에는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얘기하면은 다 그 학회에서 추방당할 정도로 그 1960년대에는 스페셜 바이러스 캔서 프로그램을 NCI 미국 암 연구소에서 그 운영을 할 정도로 이 바이러스에 그 집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11년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이제 라우스 박사님께서 1911년에 닭에서 바이러스가 육종을 일으킨다는 걸 발견했는데 왜 66년까지 기다렸다 노벨상을 타셨나, 이 부분들이 아마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닭의 암으로는 노벨상을 안 줍니다. 사람의 암을 해야만 노벨상을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닭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포유류에서는 계속 실패를 하셨어요. 쥐에 암이 안 생겨요. 바이러스를 아무리 갖다 넣어도 안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돼가지고서 계셨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앱슈타인 박사와 바 박사 두 분이서 1964년에 휴먼 바이럴 DNA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앱슈타인 바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DNA 바이러스인데요. 이걸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분들은 좀 억울하죠. 발견을 했는데 사람 걸 처음 발견했는데 노벨상은 1911년도에 발견으로 가서 라우스 박사님 단독으로 노벨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66년에 노벨상을 타신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1966년에 드디어 사람도 바이러스에서 암이 생긴다라는 걸 발견했으니 얼마나 이제 바이러스만 잡으면 돼. 수암암이도 잡았어. 그러니까 백신 연구가 엄청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백신 연구에서 앞장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NCI나 NIH에서 바이러스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66년에 노벨상을 타시고 71년에 몇 년 안 있다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만 잡으면은 정말 암이 다 잡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가 바이럴 온코진이라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바이러스의 모든 유전자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유전자, 사크라는 유전자만 있으면은, 바이럴 온코진만 있으면은 이게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한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체 지놈이 필요 없다. 일부만 필요하다. 이게 시그널링의 원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럴 온코진이 시그널링의 개념을 도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럴 온코진들에 대한 리셉터들을 찾는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휴먼에서 뭐가 붙어서 이 바이럴 온코진을 키워주겠느냐, 이걸 막 찾는 도중에 1976년에 마이클 비숍과 해럴드 바머스 이 두 분이 또 노벨상을 타시는데, 아니, 바이럴 온코진이 이미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바람 유전자라 그래서 프로토 온코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먼저냐, 프로토 온코진이 먼저냐. 그러니까 프로토 온코진에서 바이러스로 떨어져 나갔다는 설도 있고,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발견은 엄청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냐? 바이러스라는 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전자예요. 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전자에 의해서 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거다. 즉 유전학의 개념으로, 인펙션의 개념에서 유전학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전학자들이 이때부터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자. 어떻게 찾냐? 시퀀싱을 해서 찾으면 되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시퀀싱하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휴먼 프로젝트를 해서 2001년 끝나게 되죠. 크레이 벤터하고 프란시스 콜린 두 분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두 분이 이 발견을 한 날 아주 엄청나게 이 실망하는 뉴스가 발표됩니다. 그건 뭐냐? 원래 이제 암을 일으킨 유전자가 한두 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될 줄 알았는데, 원래 어떤 종양 환자로부터 뒤져서 보면은 50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게 원인이라고 해야 되지? 어떤 걸 표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을 통계를 내보면은 공통분모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제네틱스에서 제노믹스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체들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제노믹스라는 시대가 한 2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다 끝났을 때 얘기는 어떤 결론으로부터 도착되냐면, 모든 암세포는 서로 다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헤테로지너스. 그 다음에 그 헤테로지너스는 계속해서 변한다. 시간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은 어제의 암 환자와 오늘의 암 환자와 내일의 암 환자의 유전자형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20년이 지났죠, 지금. 이 캔서 지노믹스 발표가 끝난, 캔서가 아니라 휴먼 지놈 프로젝트 끝난 이후에, 하지만 이 끝낸 분들이 노벨상을 못하고 계세요. 왜? 1958년하고 1980년에 노벨상 2개를 타신 프레드릭 생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DNA 시퀀싱하는 방법, 그다음에 프로테인 시퀀싱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분이 프로테오믹스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 제노믹스하고 제노믹스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시퀀싱을 해서 나온 시퀀스가 코돈으로 전환했을 때 그 단백질로 맞게 나오느냐, 시퀀싱이 맞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프로테오 제놈 시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디지즈에 적용하는 쪽으로 막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캔서 지노믹스 원인을 찾아가지고 캔서를 우리가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돌연변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연구해 봅시다. 이래서 나오는 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돌연변이 집단과 치료 집단 간에 어떤 상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좀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해 봅시다. 즉 조합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툴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프리시전 메디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애당초 1950년대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포스닥을 갔을 때만 해도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학자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화학하시는 분들이. 우스운 얘기지만은, 왜냐하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물질로 쳐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거라고 절대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화학을 전공했는데 생화학은 뭐냐면 단백질의 기능, 프로테인 펑션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제네틱스는 지인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는 프로테인과 유전자의 이 기능을 서로 연구하는 부분을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셀 바이올로지가 붙으면서 타겟티드 테라피라는 새로운 개념의 그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이제 암과의 전쟁을 딱 시작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투입이 되냐면 여기 그래프에 나오지만 1971년 여기 캔서 액트 발표한 순간인데 파란 곡선이 뭐냐면은 미국 연구비입니다. 연구비. 전체 R&D, 암 연구비만이 아니라 전체 연구비입니다. 전체 연구비가 1971년에 비해서 2000년에 왔을 때 2000배가 증가합니다. 그 정도로 그 국가에서 R&D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퍼붓습니다. 제가 연수를 다녀온 기간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기간이고요. 이 기간은 미국의 바이오 사이언스의 르네상스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럭키하게 아주 호화로운 연구법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룹이 제노믹스로 넘어오면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로 붙으면서 이 1980년대, 90년대 이때 당시에 미국이 엄청나게 연구비를 투자했고요. 이 기초학문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기초학문의 연구비가 10년에 2배씩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필란트로피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이 어느 정도면 2015년에 약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대학, 그다음에 기부금 이런 것들이 연구비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만 투입이 되면요. 연구의 방향이 고정화돼 버립니다. 한쪽으로 고정화돼 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암을 정복해야 된다는 게 과학이 돼 버렸어요. 암은 과학이 아니냐. 과학의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암을 정복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법을 찾아내는 게 목표지 암이 왜 생기는지 연구하는 것은 종양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960년대 제가 뭐라 그랬죠? 암이 원인이라 그랬죠. 근데 1960년대 피터 노엘이라는 박사와 데이비드 헝거퍼드 두 박사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암은 바이러스 질병이 아니야. 그거 유전자 질환이야. 왜냐하면 특정한 백혈병 환자 중에 유전체가 크로모점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러한 크로모점을 가지고 있으면 100% 백혈병이야. 이렇게 이제 이거를 진단한 두 학자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학자죠. 1960년대 패러다임은 바이러스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실 노벨상을 못 하셨어요. 이분들이 계셨으면은 아마 글리백 나왔을 때 같이 노벨상을 타셨을 텐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견했던 거는 CML이라는 백혈병의 9번과 22번 염색체가 이렇게 치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BCR-ABL이라는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카이네이즈가 발생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1년에 이 카이네이즈는 글리백이라는 이름으로 제넨텍에서 노바티스에서 출시해서 매출액이 45억 달러를 일으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시발점은 바이러스가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01년에 약으로 개발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제 이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런 원인도 규명했지만 이거를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니콜라스 라이든이라는 박사가 이제 노바티스에서 이 카이네이즈에 대한 스페시픽한 이니비터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레곤 헬스에 계신 브라이언 드루커라는 박사님께서 임상 시험을 하시겠다고 이제 하셨고, 근데 제네테크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보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 환자 마켓 사이즈가 얼마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뭐 몇천 명은 된다. 연간 한 4천 명 정도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천 명 정도에 대한 약 마켓 사이즈가 얼마냐? 글쎄요. 액수로는 얼마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4천 명 사이즈의 마켓을 수십억 달러 들여가면서 임상 3상까지 해서 약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암 하나로 완치할 수 있는 약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두 분은 주장을 하셨고 결국은 그 주장을 하다가 니콜라스 라이든 박사는 이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 떠나시고 드루커 박사는 그래도 이제 끝까지 해보겠다. 이제 계속 설득을 해서 노바티스에서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조금 해봤어요. 했는데 전임상에서 개 독성이 나와서 개 간독성이 나와서 중단. 노바티스 못한다. 이제 이건 독성이 있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드루커 박사님께서 아니다. 암 환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산다. 그러니까 일단 써보자. 그래서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임상 성공을 하고 매출액이 45억 달러가 되는 블록버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 그게 그 마켓 사이즈가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하지만 수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제로에서 생존 완치율이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들은 계속 약을 소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4천 명만 하더라도 5년 지나면 25만 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커졌고 또 하나는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이 한동안 됐으니까 이제 약이 풀렸으니까 이게 싼 약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직도 수십억 달러를 판매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8년에는 이것이 위암 치료제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타겟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약인데 CML에서 백혈병에서 위암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약인데 이게 어떻게 보호가 돼? 이렇게 하지만 적응증만 제대로 찾아도 그거로 또 독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C키트라는 타겟으로 바꿔서 이 C키트 타겟 치료제로 해서 수십억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마켓 사이즈를 알 수 없다. 그거는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마켓은 늘어난다. 두 번째는 그 적응증만 잘 찾아내면 또 동일한 약물도 블록버스터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전부 다 표적 치료로 하면은 다 암이 정복될 줄 알고 이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네틱 디지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전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염색체 22번이 계속 망가져야 되고. 근데 그런 암은 없거든요. 체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되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2004년이 되면 폴춘지에 뭐라고 나면 왜 우리 계속 돈 잃고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암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서 2004년부터는 새로운 대안법을 찾아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어두운 실험실 구석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노말리 변칙적인 학자들이 또 계셨던 거예요. 1991년에 혼조 박사님, 93년에 앨리슨 박사님이 뭐 하다 찾았냐면은 T셀 리셉터 몰레큘러 클로닝 하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T셀 리셉터는 있는 대로 전부 다 클로닝을 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넉다운 마이스를 만들어서 피노타입을 보다 보니까 이거 만들었더니 면역 시스템이 넉다운되네.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CTLA4라는 거, 그다음에 PD1이라는 걸 알아서 이분들이 그러면 이걸 거꾸로 활성화시키면은 암세포 잘 죽일 수 있지 않겠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제넨테크에서 웰컴 해봅시다. BMS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야. 모든 제약사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 언제죠 시점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는 타겟티드 테라피로 전부 다 타겟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무슨 이상한 걸 하세요. 카이네즈를 갖고 해야지.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그 원인이지 면역 그 세포가 암의 원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돈 엄청나게 잃어버렸어요. TNF 알파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약회사들로부터 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 두 분 다. 그래서 2011년에 그 알리슨 박사는 여보일에는 그 이 면역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해놓고선도 그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왜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티드 테라피가
치료 성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돌파구를 찾으라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딱 눈에 띈 거죠. 그래서 2011년, 2014년에 FDA 승인 받고 이게 이제 저기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상황은 뭐냐면은 파라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은 원인을 치료하려고 그러다가 원인하고 전혀 무관한 아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진짜 백신의 개념이에요. 백신의 개념으로 T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켰더니 야 이거 암이 치료가 돼. 지금 어디가 시작했냐면은 BMS가 시작했죠. 그래서 옵티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카터 대통령을 마켓에 등장시켜서 키트루다가 마켓에서 더 많이 선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시사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난 통계 수치인데 아마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80% 가까이를 이 세 개 회사가 마켓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사를 해보면 나머지 마켓을 가지고 약 504개의 표적이랍니다. 표적이 504개, 4,720여 개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마켓 쉐어가 벌어질 수 있고 투자한 비용이 빠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퀘스천업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개발된 약으로 백혈병이 상당히 많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렸어요. 50% 이상 증가가 돼버렸는데 문제는 고형암이거든요. 고형암들은 혈액이 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형암들 치료법은 이걸로 힘들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면역으로 될 일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형암들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역사적인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합치료에서 시작이 돼서 항암제 1차 치료제, 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는 뭐냐면 돌연변이를 억제하거나 혹은 혈관 억제하는 1세대는 화학치료요법이고요. 이렇게 조합치료를 하다가 이게 잘 낫지 않으니까 상당한 이제 아노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뮤탄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기존 이론을 거부하는 새로운 걸 찾고자 하는 학자들의 이론들 중에 에피제네틱스도 있고 타겟을 하는 부분이 이뮤놀로지, 마이크로바이옴, 스템리스, 튜머 마이크로인바이러먼트, 메타볼리즘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게 다음번 패러다임을 차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여기 이 중에서 튀어나온 게 이뮤놀로지가 나와서 지금 2011년, 14년 제3세대 항암제로 지금 자리를 붙였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 항암제 개발한 걸로 과학적인 과학의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과학적 이론을 적용한 걸로 노벨상을 타는 일이 벌어졌고 2017년에는 암 대사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직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커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 쪽에서는 카티셀이라고 이제 T셀을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카티셀이 올해 2021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신약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겁니다. 세포 치료라는. 그리고 지금 2022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지금 나와 있는 거 병합 조합으로 또 갑니다. 조합이 뭐냐면 이뮤노테라피하고 메타볼릭 테라피. 그래서 이뮤노 메타볼리즘이라는 새로운 또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중에 새로운 아노말리 중에서 또 뭐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다로 쭉 이렇게 발전돼 왔다면 한쪽에서는 케미칼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 얼리 박사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매독이죠. 매독을 비소로 치료하는 살발산이라는 이제 비소 치료제를 만들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 매독에 걸리거나 뭐 암에 걸리거나 치료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면 다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무당이 구슬하든지 하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분이 과감하게 깨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하나님보다 케미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술에 종교가 들어와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의술은 의술이고 종교는 종교지.
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구술하거나 기도원에 갈 게 아니라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독일어는 짜버 쿠겔이라는 건데 이게 유리 구슬, 마술 구슬입니다. 짜버 쿠겔이 마술 구슬이고 마술 구슬에게 구슬아, 내가 어떻게 하면 답을 찾겠니? 그럼 딱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미국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매직 블렛, 권총이 등장. 그래서 권총 한 방으로 질병을 잡겠다. 매직 블렛.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화학요법으로 어떤 질병에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1928년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유명하신 알렉산더 플레밍이 곰팡이에서 치료제를 찾죠. 강생제를 찾아냅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우연히 찾은 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서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한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이 독가스죠. 독일이 개발한 독가스로 연합군이 많이 죽었는데 독일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서로 많이 만들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서로들 많이 죽였는데 그 이 독가스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을 해보니까 백혈구가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코넬리우스라는 소령이 있었는데 그 소령이 야 이거 왔다다 이거 백혈병에 써보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코넬리우스 소령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공을 했고 정부가 극비리에 예일 대학교에 지시를 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독가스는 나이트로젠이 가운데 있고 또 설퍼가 그리고 이제 이 설퍼가 워낙 독해서 나이트로젠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메크로레타민이라고 세계 첫 번째 항암제가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맥 주사를 해서 그 백혈병 환자가 깔끔하게 낫는 사실을 봤고요. 1945년 이 코넬리우스 소령은 슬로안 캐터링 초대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원장이 돼서 미국의 뉴욕에 여기 맨 끝에 계신데 이분인데 타임지 커버로도 나오고 이분에 대한 평은 다양해서 많이 지금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체 실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윤리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분의 이러한 사고의 전환, 전쟁의 무기가 질병으로 치료로 와서 사용되는 이렇게 1949년에 첫 번째 항암제 되는 이런 역사를 낳습니다. 어떻게 암을 치료했냐고요? 한참 뒤에 알게 된 1990년대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은 그 치료 기전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다나 파버에는 그 또 아노말리 그룹이죠. 기존 패러다임 그룹이 아니라 그 임상 진료가 정규군이고요. 이제 시드니 파버는 병리학자십니다. 기초의학자시죠. 기초의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디서 영감을 받게 되냐면 루시 윌즈라는 박사님께서 영국의 그 루시 여자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빈혈 치료 연구를 하다가 비타민 B9, 그 당시 이제 B9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윌즈 팩터라고 불렀고요. 자기가 발견했다고. 나중에 이제 이 폴레이트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레이트를 주니까 빈혈이 극복이 되더라. 이제 이 얘기 논문을 접하게 된 시드니 박사가 야, 이거 백혈병도 백혈구가 많은 건데 적혈구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폴레이트를 그냥 환자한테 투여합니다. 백혈병 환자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폴레이트는 DNA 합성에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암이 더 빨리 번져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될 환자가 하루 이틀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하버드에서 생각해보세요. 의과대학에서 병원에서 의사 허가도 없이 의사라 하면 이제 임상의들과 상의 없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자가 환자한테 접근해서 일찍 사망시켰어요. 어떤 사고입니까? 대형 사고죠. 그래서 이분이 벌을 받죠. 어떤 벌을 받냐면 지하로 쫓겨납니다. 지하 골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보니까 거기 쫓겨야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신 거예요. 인도 분인데 수바로 박사라는 분이 생화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ATP가 에너지원이라는 처음 발견하신 분인데 교수 임용을 못 받아서 발견을 했지만 노벨상도 못 받고 이제 회사로 쫓겨나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 분이라 아마 그러셨을 것도 같고 근데
이 쫓겨나오신 분이 쫓겨나서 할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마침. 그게 이제 비타민 폴레이트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약회사로부터 폴레이트 합성에 대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폴레이트 화학장이시기 때문에 합성을 하는데 합성 과정에서 유사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폴레이트 영향 효과는 없고 유사한 물질이 있다. 한번 이거 써볼래? 네가 그 폴레이트 써서 안 좋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 쓰면 또 날지 알아?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걸 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실로 가서 딱 했는데 짐이라 이제 그 당시 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환자 한 명이 1년을 삽니다. 보통 한두 달 있다 돌아가셔야 되는 어린아이가 1년이 지나도 웃는 소리가 늘 살아나니까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와 이거 엔티폴레이트, 폴레이트가 아닌 엔티폴레이트 역할을 하는 폴레이트랑 비슷한 물질입니다. 이 그림인데 비타민 B9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항암제다. 그래서 지금도 쓰이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것으로 이제 이 항암제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암에 처리합니다. 그 기전은 1990년에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즈라고 DNA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타겟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수로 또 접근을 해보고 접목을 해다 찾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자 그러면 타겟도 90년대에 밝혀졌고 약도 특허도 없어요. 이건 특허도 없고 FDA 승인도 안 받고 그냥 팔고 있는 약입니다. 1950년대부터. 근데 그렇게 다 풀려 있는 약이면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 이거 가지고 DHFR 가지고 이니비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나가셨군요. 지금 메토트렉스인데 그거보다 얼마나 좋으세요? 한 거를 일라이릴리에 제가 이건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느 분이 그 수모를 겪으면서 하셨는지 또 찾아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알림타라는 약이 만들어집니다. 이 타겟을 가지고. 그래서 폐암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걸 2008년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타겟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적응증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DNA 합성하는 게 모든 다른 암은 안 중요한가요? 왜 이게 소세포암에만 중요할까요? 임상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세포 키워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상하시는 분들하고 적응증을 정확하게 잘 찾아내면은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크리탁셀인데 사실상 화학요법에서의 꽃과 같은 전설적인 스토리죠. 1967년에 발견이 됐고 물질 등록이 들어갑니다. 특허가 들어가 67년에 93년에 FDA 승인을 났어요. 약 30년 가까이 이 개발을 했는데 특허가 남아 있겠어요? 특허는 소멸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인과 환자들과 다 모여서 야 우리 이거 독점권 안 주면 제약회사 망해. 독점권 만들어줘서 약을 만들어 환자도 쓸 거 아니야. 특별법을 만들어줍니다. 국가에서. 그게 이번에도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은 파이자를 붙들고 특별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백신 팔잖아요. 우리가 정치에서 배워야 될 분이 환자를 위한다면 이게 정치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솔이 독점권을 BMS가 부여받으면서 5년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독점이 끝난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파크리탁셀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여성암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유방암이나 뭐 난소암, 자궁암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이제 셀젠이라는 중소벤처 회사가 야 이거 독성이 심하니 독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알부민에다가 탁솔을 붙였어요. 그래서 특허를 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알부민 그냥 탁솔 먹으면 되지 누가 그걸 또 돈 주고 사 먹어. 그냥 싼 거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전혀 예측치 않게 췌장암에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나온 거예요. 췌장암에서 좋은 효과가 나오니까 동일한 약이에요. 근데 하나는 난소암에 쓰이는데 이거는 췌장암에 쓰이는 거예요. 췌장암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로 승인해서 독점이 7년 동안 독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얼마냐? 약 연간 20억 달러 정도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델리버리도 중요하고 그 약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이 부분을 잘 찾아내시면 마켓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된다.
약 하나 가지고 저렇게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약을 여러 개 먹이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약 하나 먹을 때 나타나는 약 4개를 먹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 적어 놓은 겁니다. 거의 사람이 이거는 시체와 다름없는 거죠. 약 4개, 항암제 하나도 독한데 4개를 먹으면 실제로 이제 임상시험 도중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프라이 라이히라는 미국 암연구소의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백정이다. 사람 잡는 백정이다. 곡소리 난다. 하지만 이분이 결국 암을 치료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암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제 조합으로 먹으면 더 좋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신 분이고 암학회에서 의사 자격 박탈 경고까지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다 무릅쓰고 하려면 해라. 난 내대로 간다. 아노말리죠. 아노말리. 그 당시 패러다임을 깨겠다는 그분의 의지 때문에 갔고 NIH 담당자를 만났을 때 이제 임상시험 담당자를 만났을 때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1971년 이후로 쏟아 부어가지고 건진 거는 임상 프로토콜의 승리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노하우를 엄청나게 많이 건졌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양을 자기들이 정복하려면은 임상을 많이 해봐야 적응증도 찾고 문제점도 찾는 거지 실험실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패러다임을 돌파하면 임상 쪽으로 적응을 해서 계속 적응을 해보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실험실 따로 임상 따로 들어가지고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과연 암센터에서 임상시험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연구비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치료라는 부분은 이제 조합치료가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자, 조합이라는 컨비네이션이죠. 4가지 약을 조합하는데 24가지의 컨비네이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각 집단마다 환자군으로 따진다면은 군당 5분이라고 쳐도 5명 해야 될 거를 5 곱하기 24명의 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환자가 넘게 있어야 동일한 환자가 있어야 이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한데 야 이걸 어떻게 풀지? 환자가 그렇게 없잖아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죠. 그걸 다 하려면. 그럴 때 이제 스키퍼라는 박사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제 쥐 연구하는 수의사신데요. 그거 계산으로 할 수 있어. 동물 가져가면 돼. 그래서 뭘 개발하시냐면은 마우스의 면역이 살아있는 마우스에 마우스 암 종양, 백혈병 세포를 주입해서 복수해서 마우스에서 백혈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백혈병을 막 키우면서 항암제를 투여해서 그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그걸 계산해내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항암제마다 다 테스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항암제는 얼마를 투여하면은 백혈구가 얼마로 떨어져서 죽게 돼. 사람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임상 시험이 되는 거죠. 독성이 없이 암을 죽일 수 있는 효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비임상 시험법을 1960년대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임상에 적용하는 조합 치료가 굉장히 엑셀레이션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이게 적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항암제를 어떻게 조합으로 먹일까를 하려고 했는데 화학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스크리닝 툴이야. 여기다가 항암제 테스트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복수에다가 마우스 암을 만들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 항암제 스크리닝 툴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합물들 미국이 전쟁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화합물을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그걸 전부 다 여기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백 가지의 항암제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 미국 암연구소에서 항암제 스크린하는 방법은 마우스에 L1210이라는 루케미아 셀을 주입해서 항암제 테스트하는 거고 2022년 올해도 그리고 매년 미국 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는 2,400개의 화합물을 랜덤으로 스크리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겟이 뭔지 기전이 뭔지 안 물어요. 항암 효과가 있으면은 무조건 스크리닝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스크리닝이 되면은 적응증을 찾고 그 적응증을 찾게 되면은 메커니즘을 찾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메커니즘 찾아가지고 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와서는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이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점심시간인데 미국 암센터에서 고형암도 해이지. 그래서 고형암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형 암세포를 면역력이 사라진 마우스에다가 심는 제노그래프트라는 것이 90년대부터 등장하게 되고 60가지 사람 암세포를 가지고 휴먼 스크리닝을 하는 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저희가 최초로 국립암센터에서 이 스크리닝 세포줄을 도입해서 스크리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 그룹인데요. 그건 마지막 그룹입니다. 그래서 생화학 그룹은 뭐냐면 정상과 암이 섞여 있으면은 이렇게 몰려 있으면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온몸에 퍼져버렸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해야 되냐. 수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서로 다른 거를 연구를 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신 와버그 이펙트 1924년입니다. 31년에 노벨상을 타셨는데 모든 암세포는 젖산을 만든다. 진짜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 이후로도 이어지지 않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그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을 ATP가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DNA도 만드는 물질인데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물질이에요. 포스페이트라는 인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당이 인산이 되지? 이제 이 퀘스천을 던진 거죠. 생화학 질문은 1924년에 그거를 발견해내는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스텝을 발견한 게 언제냐? 1997년입니다. 1997년에 UCLA 생화학자 폴 보이어 박사님께서 97세로 노벨상을 타십니다. 그래서 93세인가? 그러니까 100세 가까이 사셔야 이 노벨상을 탔는데 돌아가셨으면 못 타실 뻔했는데 그분이 타셨어요. 아쉽게도 이제 알버트 레닌저라고 생화학 교과서 쓰신 분은 중요한 그 전자전달기를 발견했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노벨상을 못 타셨고요. 아무튼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를 찾아내는데 73년이 걸렸고요. 1924년에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버그 박사님께서 탄수화물이다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노말리가 등장했죠. 변칙적인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접니다. 그래서 암세포 ATP는 기름이다. 그 에너지원은. 왜냐? 뭐 메커니즘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왜냐? 하이팻 다이어트고 로우팻 다이어트. 칼로리는 똑같지만 지방만 다르게 섭취를 줘도 종양 성장이 5배가 차이 난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종양이 더 빨리 자라서 사망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만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결과를 저희가 작년에 내면서 탄수화물이 아니다, 기름이다 이렇게 발견했는데 9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한 10년 더 가야 아마 패러다임이 정착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암특이적 대사에 대해서 2017년에 첫 번째 항암제가 FDA 승인 항암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암 치료제들이 대사 치료제들이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방산 합성을 타겟으로 하는 유방암 임상 시험인데요. 그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MGH라고 MIT하고 하버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암센터 2022년 4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중점 과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오베시티 앤 캔서입니다. 갑자기 오베시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뮤놀로지는 이미 패러다임이 정착됐기 때문에 4대 중점 과제에서 빠졌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쩌면 오베시티일 것이다라고 지금 미국 암센터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바이러스 그룹과 케미칼 그룹으로 암 큐어에 대한 처리에 대한 한쪽은 원인 치료로 한쪽은 화합물 치료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이건 한쪽은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이 등장하면서 깨고 나가고 한쪽은 패러다임 키퍼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을 환영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다 겪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을 환영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그 새로운 치료법을 향해서 전진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약 산업은 무엇을 해도 다 돈을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성공하려면은 공통의 법칙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혁신신약을 해야 된다. 즉 패러다임 브레이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절대 싱글로는 안 된다. 컨비네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플라스티시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가 돌아가는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꼭 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최적 암종을 골라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그 DNA를 합성을 막든 단백질 합성을 막으면 모든 암이 다 치료해야 되지만 실제로 임상에 적응해 보면 적응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의 최적 적응증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발견하신다면 그리고 잘 조합해 나가신다면 그게 옛날 물질이든 아니면은 어떤 물질이든 그러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은 그 이 패러다임 브레이커들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은 반드시 정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주머니에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과학의 본질은 뭐냐면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과학은 없는 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암은 반드시 정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암을 지금 원인으로 찾으려고 그러다 지금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생리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점진적인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요. 갑자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면역치료가 암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저 연구비 다 끊기고 아마 암 센터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패러다임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틀림없이 암은 치료될 것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분들은 이미 패러다임 키퍼들도 중요하지만 존중해야 되지만 새로운 부분을 찾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진리가 존재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암이 뭐 정보 이제 허풍 그만 떠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위협적인 메시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난치병 중에 80년대, 90년대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에이즈 그러면 아이고 다 살았구나의 약자라고 그 당시 소개가 됐습니다. AIDS, 아이고 다 살았구나.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의 디펜스 시스템인 T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인데 HIV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미국 NIH에서도 미국 보건원에서도 바이러스 치료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만 200가지가 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정복됐는지 아십니까? 질문 하나로 정복해요. 질문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항구에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집창촌에 거의 99.9%다 에이즈가 걸렸는데 한 사람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여자는 안 걸리지? 그래서 그 여자의 유전자를 쫙 조사해 보니까 CCR5라는 그 HIV 바이러스 리셉터가 없어요. 망가졌어요. 디펙트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도를 해봤냐면 2016년에 그 영국 에이즈 환자한테 스템셀에다가 그러니까 줄기세포에다가 CCR5가 낙아웃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식을 해줬더니 이 환자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환자인데 첫 번째는 독일 베를린 환자인데 이 환자가 살아나면서 두 가지 병이 다 치료됐어요.
백혈병도 치유되고 이것도 치유가 됐는데 스템셀 본메로 트랜스플란트 하니까 백혈병도 치료되고 그래서 암과 에이즈를 동시에 치료한 획기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에이즈는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이즈 정복돼서 나머지 역할은 이제 시장에서 마켓에서 좋은 치료제를 CCR5에 대한 억제제를 만드는 마켓에서 만들어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에이즈 중점, 거점 에이즈 연구기관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치의 질병, 걸리면 죽는다는 병이 완치가 됐는데 암도 백혈병은 지금 거의 완치 수준으로 왔는데 나머지 고형암 완치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간은 짧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돼 왔고 어떻게 발전돼 나갈지 이런 부분을 짤막하게 정리한 것을 책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김수열@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 책은 아마 내일부터 출판일을 내일 23일로 잡았기 때문에요. 내일부터 교보문고와 온라인 서적으로도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